두 번째 키워드는 장기전인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가 문득문득 나왔던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좀 언제 지정이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조급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좀 뭐 각자 들으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취재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장기전에 돌입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쓰셔야 됩니다. 써야 돼요. 예. 네,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재밌으시죠? 이거? 예. 재밌네요. 네. 뭐 아주 빠르게 완성을 하셨네요. 숫자를 써주셨는데 장기전에 돌입한 이유가 네, 저 먼저 할까요? 8대 8대 0입니다. 0입니다. 네, 8대 0.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중앙지법에 재판이 오랜만에 있어가지고 갔다가 서초동에 이제 계시는 제가 또 변협에서 활동하고 했다 보니까 좀 내로라 하시는 분들을 좀 쭉 찾아뵙고 인사를 좀 드렸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예. 뭐 결국에는 뭐 기동량 좀 하려고 서초동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없나 이제 기동량 좀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서초동 소식통으로 네, 정보를 좀 들으신 서초동에서 듣고 예, 온 이야기 예. 제가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듣고 온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를 좀 썰을 풀어보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이런 것들은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 90% 이상 아니 95% 이상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헌재는요. 예. 네, 정말 그거는 그냥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거는 모르고 제가 그 취재 경력 오래된 기자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직전까지 기각 또는 각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취재를 했다라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대통령실 출입을 했거든요. 제가 아, 전날에 8대 0 기각이라고 해서 전날? 예. 아닌 분도 다른 얘기도 하셨는데 8대 0 기각이라고? 8대 0 기각이라고 기각이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천사같이 믿었다가 이게 기자들은 좀 고개를 갸웃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틀렸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법률가로서 있어 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몇 번씩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깔고 그냥 이제 서초동에서 제가 만나본 분들의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그 밑에 깔고 예.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첫째로 지금 그 의견이 엇갈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건 맞는데 문제는 워낙 이 문제에 있어서 사안이 지금 갈등이 격화되고 논쟁이 격화가 되니까 어떻게든 이 사안만큼은 8대 0으로 하자라는 일종의 그 합의 비슷한 그런 전제에는 좀 깔려 있는 것 같다. 암묵적으로 그 예,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동의는 한 뭐 거군요. 5대 3, 6대 2, 7대 1 이렇게 가지 말고 네. 8대 0으로 하자는 예. 이것은 이제 깔려 있는 것 같다. 문제는 8대 0의 방향을 어디로 하냐는 건데 이제 제가 알아본 쪽에서는 어쨌든 다수는 인용 쪽에 다수가 있다고는 해요. 인용 쪽에 다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8대 0을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 그 인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각하를 8대 0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각이 아닌 각하. 각하. 네. 왜 그러냐면 기각이 되면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되는 게 돼버리니까 계엄을 앞으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허락을 헌재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생겨요. 뭐 일각에서는 계엄 라이센스 주는 뭐 거다. 그렇다고도 이런 얘기하는데 뭐 예.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이제 아무 책임을 안 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거를 헌재가 인정해주는 그런 예. 문제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절차적인 문제점들은 분명히 계속 짚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헌재 절차가 이번에 정말 잘못된 것도 맞고 네.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문제로 각하를 해서 돌려보내면 그 다음에 그 절차 문제를 이렇게 전부 다 보완한 그것을 국회가 다시 결정해서 오면 그때 심사하자. 우리가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8대 0 각하를 하자고 하고 인용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또 8대 0 인용을 하자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헌재의 지금 입장이 조금 변화한 게 느껴지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4대 4를 했단 말이죠. 그때는 그냥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검사 탄핵에 있어서는 8대 0 기각을 해버렸어요. 예,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진보적인 재판관이란 좌파 재판관이라는 그 성향의 재판관들이 별개 의견을 쓰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8대 0으로 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나머지는 별개 의견을 쓰는 방식으로 하고 8대 0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같은 날 나올 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 이야기 저는 좀 듣고 왔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기일이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로는 넘어가는 거고 네네. 혹시 날짜에 대한 얘기도 좀 들으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간 거니까 지난주에 갈 때는 뭐 21일 설, 28일 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21일 설, 28일 설인데 21일은 이제 지나간 게 됐으니까 그럼 28일 설이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선거를 보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선거가 있고 이틀 26일, 뒤네요. 이틀 뒤니까.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선거 앞이냐 뒤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근데 이게 뒤로 지금 갈 가능성 그럴 거의 100%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을수록 민주당이 왜 조급한지를 알 것 같은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 쓰신 거 보니까 예. 여긴 8대0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까지 6표가 안 모여서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뭐 사실 비슷한 결의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네.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네. 그러니까 6대2면 빨리 결론을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하루 이 날짜 밀리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8대0을 만들겠다고 일주일, 2주일을 미루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두 표가 반대하는 게 실익이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들이 반대해도 인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6대2 구도인데 밀린다라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밀리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 6표가 아직 안 모이고 있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왜 그렇게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이제 와서 집착을 하게 됐느냐라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한 그 유튜브에서 그 취재를 직접 하셔가지고 이제 공표한 내용이기도 한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문 회람까지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네. 회람까지 끝났는데 왜 선고를 안 하느냐.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 내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이제 기각 문제를 일종의 트레이드 개념으로 지금 하고 싶어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근데 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뭔가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좀 그런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 헌법재판소가 정말 의문스러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됐건 6표가 안 모이고 있고 그래서 마은혁이 절실해졌다. 이제 이런 지점인 거고 제가 그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 이제 여러 좀 정보 그런 채널로부터 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5대 2대 1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5대 2대 1. 한 명이 강력하게 조금 그 각하 의견을 내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 보수 재판관이 동조를 하고 있고 이제 한 명이 조금 반반인 것 같다.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5대 5대 5.5대 2.5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주말이 지나고 제가 또 월요일, 화요일 또 여러 이제 기자들, 중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제는 4대 3대 1 정도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표가 똘똘 뭉치다 보니까 이제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정권에서 임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용이 안 될 거라고 하면 굳이 한 표 더 보태서 5대 3을 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4대 4를 만드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6표가 안 모이고 있고 3표는 더 똘똘 뭉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각 각하파에 더 무게가 실릴 수가 있다. 이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법관들은 조금 자기 보신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결론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해줄 때 그 심판을 할 그 선고를 할 때도 영장 발부를 안 해주면서 기각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게 뭔가 공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할 때 인용을 해줄 때도 이게 뭔가 검찰도 잘못은 있지만 공수처도 잘못을 했다. 약간 양비론을 주면서 여야가 각자 싸울 만한 떡밥을 뿌려주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각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쏙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재표결을 할지 아니면 그냥 직무복귀를 시킬지 국회가 판단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뒷받침하듯이 뭐 허영 교수뿐만 아니라 뭐 이제 강일원 교수님 이게 그 변호사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주심이었던 이제 이런 분들마저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각하파들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하파들이 힘을 점점 얻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신을 쌓게도 그렇고 야 진짜 이러다가 내란죄 형사재판 무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네. 아니면 공소 기각이 되든가.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굳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얻을 실익이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6표가 안 모인 것 같다라고 말해 주셨고요. 설주환 변호사는 정상 진행 중이다. 네. 네. 근데 왜 선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평의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선고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평의를 진행 중이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를 항상 우리가 기준을 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왜 14일, 11일, 14일인데 그 두 사건은 왜 이건 14일도 넘어가려고 그래?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다퉜어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건 사실관계가 명확했어요. 그냥 발언이었잖아요.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한 것이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포기를 했어요. 방어권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다툴 것도 아니었어. 그때도 솔직히 다투려고 마음먹었으면 지금보다 더 다퉜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그때는 거의 그냥 본인 스스로가 방어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다 다퉜잖아요. 하나 일일이 직접 다퉜잖아요. 다 나왔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껏 지금까지 본 무슨 지난주에 나온 판결들이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변을 해줘요. 야, 이래서 절차 위반이 아니고 이래서 이건 이렇게 피청구인이 주장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거에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던 건 분명해요.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권한대행이 재판을 잘 진행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오히려 진짜 이번에 인용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의 어떤 저는 잘못도 있다고 봐요.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예. 발생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네. 아니 어느 법조인을 만나서 물어보더라도 증인신문 시간 제한 두고 이거 켜놓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초시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을 본 적도 없고. 초시계는 저희가 갖다 놔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진짜 우리가 갖다 놔야 술 매주 초과하는. 근데 그리고 뭐 저는 정말 조금 그 부분 그다음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직접 3분 발언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끊어버리고 맞아요. 본인이 하지 말고 대리인 통해서 해라.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윤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발언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있잖아요. 난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마지막 하나는 조대현 변호사가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던 피신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이게 제일 법조인들은 제일 문제가 많다고 맞아요. 보여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증거로 쓸 수가 있냐? 이거 분명히 평의를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에 대한 평의는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4대4가 동수가 되면 아마 문대행이 이걸 그냥 그렇게 갑시다라고 해서 갔을 거예요. 그럼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그때 당시에 재판관들이 그때는 그냥 진행을 하니까 그냥 그런데 지금은 결정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절차 부분이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때는 그냥 다수결의 원칙으로 넘어갔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결정문을 쓸 때가 되면은 그때 넘어갔던 것도 다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그 거고요. 헌법재판관 스스로 한 분 한 분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 제기를 안 하실 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마 모든 변호사들의 법조인들이라면 이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할 거예요. 4명은 상수예요. 그냥 인용 4명은 상수고 나머지 4분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정상 진행 중이다. 그래서 수사 기록이 7만 페이지예요. 예. 근데 그 7만 페이지 중에 공수처에서 생성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속간에는 작업도 해야 최소한 되고. 기록은 봐야죠. 예. 그 7만 페이지밖에 없어요. 더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 다 확인하고 하는데 이걸 매일 하루하루 야 빨리 한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평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주에 안 나온 거 당연하다. 당연하다. 다음 주가 안 나와도 당연한 것이다. 예. 그거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진짜 저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금요일 둘 중에 하나.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고. 네, 내일 이재명 발표할 대표 수도 선거. 있어요. 내일 헌재에서 발표할 수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고하겠다고 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선거보다는 앞서게 되는 거긴 한데. 다른 차이로. 근데 그때는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문은 거의 써졌다고 봐야죠. 하루 전에는. 보통 판결문 다 써놓으니까. 네. 제가 왜 지금 이 8대 0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가 왜 둘 다 이렇게 그쪽으로 갈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헌재가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헌재가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소수 의견 없이 가는 방향으로 가급적 갔어요. 그래야 국가적인 어떤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게 되면 만장일치 의사결정인데
우리가 이제 법조계 안에서 만장일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다수결과 반대로 가는 결론이 나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으로 네. 우리가 알려진 사건 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오제이 심슨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네. 오제이 심슨이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예. 자기 아내를 살인했다 해가지고 당시 이제 배심원 제도로 배심 재판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의 배심 재판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 재판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구조가 좀 있어요. 뭐냐면 배심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네. 우리는 어쨌든 다수결이긴 한데 그런데 미국의 배심 재판은 만장일치예요. 그리고 만장일치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집중 심리를 하기 때문에 집에 못 가요. 배심원들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꼭 만장일치여야 돼요. 네, 우리가 잠깐만요. 만장일치가 법에 네. 정해지지 네. 않아. 근데 제가 지금 만장일치여야 되는 뭐 만장일치일 이유가- 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그래 왔으니까. 음. 근데 그런다고 쳤을 때 네.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오제이 심슨이 유죄라는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근데 오제이 심슨이 무죄라고 얘기한 배심원은 2명밖에 없었어요. 네. 이 2명이 다수로 엎어버립니다. 음. 왜 그러냐면 이 2명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줘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티니까 이 나머지 아예. 이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못 가는 거야.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데 예. 소수의 여기에서 견해대로. 뭐 완전히 쟤네들 얘기 안 들어주면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마지막에 결국 만장일치로 무죄로 가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무죄로 석방돼서 나왔던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런 면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게 6명을 지금 박민현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6명을 확보를 못하면은 6명을 8대 0으로 우리 쪽이 설득을 못하게 됐을 때 저쪽이 만약에 이쪽이 3명이 있다. 그러면 3명이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줘. 그러면 어차피 기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되면은 바에야. 이 5명이 그냥 이 3명이랑 같이 붙어서 각하로 그렇지. 일종의 합의를 보는 게 가능해지는 건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것이 이제 다시 또 탄핵 소추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예. 절차 문제로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오제이 심슨 사건 때도 딱 2명의 배심원이 마지막까지 버텨가지고 무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평의와 평결이라는 이 과정은요. 아마 뭐 설주환 변호사도 위원회를 해봐서 알 텐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당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위원회를 가도요. 저도 위원회 같은 데 가서 보면 막상 당일날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인 평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확인된 건 역시 헌법재판소의 보안은 최고구나. 최고네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구나. 없어요 이거는. 예. 선관위 보안이 최고여야 되는데 선관위는 뚫려도 헌재는 안 뚫리네. 헌재는 이거 되게 무거워. 선고일 나오고 마지막에 입에서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예. 진짜 그래요. 현재 보안 상태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네. 최고인 걸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세 분께 짧게 네. 결과 예측이 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좀 예상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지금은 합의가 덜 된 상태라는 것은 세 분이 다 공감하시는 네, 것 네, 같고 그래서 언제가 되든 간에 어쨌든 선고를 할 텐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박민영 대변인부터. 저는 지금 그 민주당과 탄핵 인용파들이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논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마은혁 재판관을 끌어들여서 인위적으로 6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반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수를 읽힌 이상 최상목 대행부터 시작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 재판관 임명을 순순하게 허락할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악수만 두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렇게 되면 5대 3이던 4대 4던 그 구도가 고착화되면 결과적으로 인용을 만들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각이냐 각하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기각이 좋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사실 안정적으로 남은 2년 임기를 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지만 저는 늘 법원은 조금은 비겁한 판단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하를 통해서 재표결을 할지 말지 국회가 판단을 하시라. 저는 이렇게 던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국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퉜을 때는 이게 헌법상 법률상의 위반이 있지만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할 수가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하를 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좀 양당이 민주당은 반드시 불복을 하겠죠. 무조건 불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재표결해서 탄핵 소추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할 텐데 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또 양당의 과제가 되지 않을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중에는 뭐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박상수 대표님. 저는 사실 그 지난주에 그렇게 한번 돌면서 느꼈던 건 인용 각하 그냥 마음속으로 반반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반반.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모든 흐름에 놓고 봤을 때 다수파가 소수파를 누르고 가느냐, 소수파가 끝까지 버텨서 다수파를 뒤집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판사까지는 못 해봤어도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해보는데 위원들을 하면 위원회에서 어쨌든 이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보면은요 해오던 말이랑 다르게 표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겉으로 말을 해놓고 다른 네. 표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표결 빨리 갑시다 했는데 표결 결과 더 하고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가 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적 위법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하 사유는 있다. 저는 그렇게 각하 사유는 봅니다. 있다. 각하 사유는 있다. 예. 다만 이것이 인용이 될지 각하가 될지는 저는 진짜 솔직히 반반이라고 봅니다. 예. 기각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선고하면 인용, 그 다음 주에 선고하면 기각. 4월 시간은- 각하. 예. 시간이 지연될수록 예. 각하나 기각이나 각하가 될 확률이 아, 높아진다. 그렇구나. 예.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합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6인 찼으면 저는 이미 선고 날짜 잡았다고 봐요. 네. 6대2가 되든 7대1이 네. 되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뭐 지금 계속 합의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 사실관계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 뭐 비상계엄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인용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재판관들의 어떤 그 자기 소신에 따라서는 저는 소신을 생각해요. 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존중하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나 어떤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뜻이 합의이 안 되면 이제 표결을 가야죠. 무조건. 그러면 저는 다음 주까지는 그게 다음 주까지 안 난다고 한다면 저는 기각이나 각하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다음 주에 난다고 하면 인용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